85세 할머니가 6년간 말 못하시다가 마지막 순간 어머니 집은 이미 팔았어. 이제 유산 정리만 하면 돼. 6년간 간병비 받은 건 내가 고생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언니, 6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그 순간 엄마가 쥐어준 작은 봉투 안에는 그 도장이 어떻게 네 손에 있어? 어르신이 남기신 진짜 유언장을 지금 낭독하겠습니다. 이건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손을 잡아줘서 고마웠어. 우리 은지. 6년간 숨겨진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이었을까요?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하늘병원 3층 302호실 11월 찬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이 병원 특유의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85세 장말순 어머니는 하얀 병원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도 더 야위어 보였어요. 중풍과 치매로 말을 잃은 지 벌써 6년이나 흘렀습니다. 처음엔 하며 무언가 말하려 애쓰시던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멈춰버렸죠. 눈빛조차 흐릿해져서 가족들도 어머니가 자신들을 알아보시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라고 말했어요. 엄마, 은지 왔어요. 들리세요? 45세 막내딸 은지가 조심스럽게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손은 어느새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예전에 그 손으로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주시던 그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이렇게 차갑고 가벼워져 버렸습니다. 은지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온 지 10년째였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두 손 빈 채로 딸아이 하나만 데리고 나온 것이었죠. 그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은지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괜찮다, 우리 은지야. 엄마가 있잖니. 그 한마디에 은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은지는 홀로 엄마를 돌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엄마 식사를 챙기고 오전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고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는 병원에서 지내는 게 일상이었죠. 딸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기숙사에 살고 있었지만 생활비며 등록금이며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도 은지는 한 번도 오빠들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따뜻한 미역국을 보온통에 담아서 병실에 왔습니다. 엄마는 이제 죽만 드실 수 있었지만 은지는 매일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혹시나 엄마가 좋아하실까 봐서요. 엄마,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요. 예전에 생일 때마다 끓여주시던 그 미역국이요. 은지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조금 떠서 엄마 입가에 갖다 댔습니다. 엄마는 반응이 없으셨어요. 평소와 똑같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시던 엄마가 오늘은 달랐어요. 은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살짝 돌리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손을 찾으셨습니다. 그 순간 은지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반응을 보이신 것이었으니까요. 엄마, 저 아세요? 은지예요. 은지는 깜짝 놀라며 엄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의 눈동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분명히 은지를 보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가늘고 떨리는 손이지만 분명히 은지의 손을 꼭 잡으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엄마, 정말 저를 알아보세요? 엄마는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리셨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며 소리를 내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대신 손에만 온 힘을 다해 은지의 손을 꼭 쥐셨어요. 마치 지금 놓치면 영영 못 볼 것처럼.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6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엄마가 자신을 알아봐 주시는 이 순간을. 벽에 걸린 간병일지를 보니 첫째 며느리 장미희 월 120만 원 간병비 수령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희는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간병비만 가져가고 실제 간병은 은지 몫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실손 간병비 120만 원은 고스란히 미희 통장으로 들어갔지만 은지는 불평 한번 해본 적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할 일인데 뭘. 은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 엄마니까 당연한 거라고. 괜찮아요,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어디 안 가요.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베개 밑으로 떨리는 손을 넣더니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누런 봉투였는데 언제부터 거기 숨겨두셨던 걸까요? 엄마는 그 봉투를 은지의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봉투는 엄마의 체온으로 따뜻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언제부터 이걸 가지고 계셨어요? 은지가 봉투를 열려 하자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는 뜻이었죠.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은지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걸 지켜보셨는지를. 간호사가 들어와 엄마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과 맥박을 재고 링거 상태도 확인했어요. 오늘 어르신 상태가 이상하네요. 혈압이 많이 떨어졌는데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겠어요. 간호사의 말에 은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죠. 엄마께서 오래 버티시기 어렵다고. 하지만 은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엄마와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는 은지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꽉 잡으셨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될 정도로. 저녁 7시쯤 첫째 아들 성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52세 성태는 강남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명문대 졸업 후 일찌감치 분가해서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죠. 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성태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시계부터 봤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떻다고? 간호사가 급하다고 연락 왔던데. 성태는 은지에게 물었지만 정작 엄마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은지의 손만 꼭 잡고 계셨어요. 마치 은지가 어디 가버릴까봐 걱정하시는 것처럼. 오빠, 엄마가 이상해요. 오늘 처음으로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고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뭐래? 얼마나 더 버티신다고? 성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상태만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은지는 품속의 봉투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둘째 성우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48세 성우는 형보다는 나았지만 역시 어머니보다는 형의 눈치를 더 보는 사람이었어요.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형 앞에서는 위축되곤 했습니다. 형, 어머니 정말 위험한 거야? 간호사가 연락할 때 목소리가. 의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준비해야지. 형제는 엄마 앞에서 대놓고 장례 얘기를 했습니다. 은지의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는 분명히 들으실 텐데. 귀는 살아있으시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은지의 손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와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으셨어요. 은지야,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었어요. 오빠들이 쉬라고 할 때는 정말 쉬라는 게 아니라 이제 너 할 일 끝났으니까 물러나라는 뜻이라는 걸. 지난 10년간 늘 그랬거든요. 은지가 친정으로 돌아온 건 2014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 김진수의 외도가 발각됐을 때였죠. 그것도 회사 후배와 3년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였어요.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네가 남편을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 거야. 여자가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지. 시어머니는 오히려 은지를 탓했어요. 은지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결혼해서 20년을 남편과 시댁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 거였으니까요.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죠. 괜찮다, 우리 은지야. 엄마가 있잖니. 여기가 네 집이야. 그 한마디에 은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엄마뿐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는 이혼 절차부터 딸아이 양육까지 모든 걸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은지가 친정에 온 지 4년 만인 2018년 엄마가 쓰러지셨거든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후유증으로 중풍이 왔고 곧이어 치매까지 시작됐어요. 엄마, 은지 알아보세요? 은지예요. 처음엔 엄마가 가끔씩이라도 대답해 주셨어요. 하면서라도 반응을 보이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말도 못하시고 음식도 혼자 드시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은지의 진짜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엄마 기저귀를 갈고 세수를 시켜드리고 죽을 끓여서 먹여드리는 일.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일상이었어요. 은지야, 이제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 네가 너무 힘들잖아. 성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은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가 싫어하실 거예요. 실제로 엄마는 요양원 얘기만 나와도 불안해하셨거든요. 비록 말은 못하셨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절대 그곳에 가기 싫다고. 결국 타협점이 생겼습니다. 집 근처 하늘병원에 입원시키고 은지가 매일 간병을 하기로 한 거였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간병비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간병비가 월 120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누구 명의로 받을 거야? 성태가 물었을 때 은지는 당연히 자신이 받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간병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성태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미희가 받는 걸로 하자. 어차피 미희가 서류 처리하고 그런 거 잘하잖아. 은지는 간병만 하면 돼. 첫째 며느리 장미희는 은행 출신이라 서류 업무에 능했어요. 보험 청구부터 병원 행정 처리까지 척척 해냈죠. 그런데 정작 간병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미희는 일이 바빠서 못 와. 대신 간병비 받아서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 성태의 말에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족끼리 돈 계산하는 게 싫었거든요. 그냥 엄마가 편하시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120만 원씩 6년이면 거의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미희 통장으로 들어갔지만 정작 간병은 은지가 혼자 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은지는 생계를 위해 오전엔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습니다. 시간당 9,000원짜리 파트타임이었죠. 오후에는 병원에 와서 엄마를 돌봤어요.
저녁엔 집에 가서 딸아이 뒷바라지를 했고요. 엄마,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대학생인 딸 지연이가 걱정할 정도였어요. 은지의 얼굴은 나날이 야위어 갔거든요. 하지만 은지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좋아지시면 다 괜찮아질 거야.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엄마가 다시 건강해지시면 예전처럼 함께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가족들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성태는 한 달에 한 번 오면 많이 오는 거였고 성우는 2달에 한 번 정도. 미희는 아예 얼굴도 보이지 않았죠. 엄마, 오늘도 미역국 끓여왔어요. 조금만 드세요. 은지는 매일 이렇게 말했지만 엄마는 반응이 없으셨어요. 가끔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은지는 참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6년 만에 엄마가 은지의 손을 잡으셨고 무언가를 쥐어주셨거든요. 은지는 품속의 봉투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 엄마가 왜 이걸 주신 걸까? 그때 성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지야, 너도 알겠지만 이제 어머니 상태가 이러시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은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태의 그 말투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지야, 너도 알겠지만 이제 어머니 상태가 이러시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성태의 말에 은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태의 그 말투를 알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미 정해진 걸 통보할 때 쓰는 목소리였어요. 무슨 계획 말이에요, 오빠?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은지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것처럼. 성태는 잠깐 성우와 눈짓을 주고받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 말이야. 상계동 단독주택. 그거 이미 정리됐잖아. 작년에 팔았다고 했잖아. 네, 알고 있어요. 오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성태가 전화를 걸어왔었거든요. 어머니 집 팔았다.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은지는 별말 없이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었죠. 그래서 말인데 이제 남은 건 이 병원비하고 어머니 명의로 된 게 좀 있거든. 성태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제 준비해 온 건지 이미 모든 게 정리돼 있는 것 같았어요. 예금 통장이랑 보험 같은 거 말이야. 이것도 정리해야 하잖아. 어머니가 그러시기 전에. 성우가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은지야. 미리미리 해놔야 나중에 복잡하지 않아. 은지는 이상했습니다. 오빠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라고 통보하는 게 다였는데. 그런데 오빠들, 저한테 왜 이런 얘기를. 아, 그게 말이야. 성태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언장 있잖아. 몇 년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거. 거기 보니까 집은 우리 몫이고 이 요양병원비는 장미희가 책임지기로 되어 있더라고. 예.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유언장을 쓰셨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언제 그런 유언장을? 2019년이었나? 어머니가 치매 진단받기 직전에 쓰셨어. 의식이 명료할 때. 성태의 설명에 은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2019년이면 엄마가 완전히 말을 못하시기 시작한 해였어요. 그런데 그때 유언장을 쓰셨다고? 그 유언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은 장남인 내가 상속받고 둘째는 예금 좀 받고 그리고 간병비 같은 건 미희가 받아서 병원비로 쓰기로 되어 있어. 성태가 마치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은지는 고생한 건 알지만 이건 가족 간 약속이야. 어머니가 직접 정하신 거고 성우가 덧붙였습니다. 미희가 간병비 받아서 병원비 대고 있잖아. 월 120만 원씩. 그게 벌써 6년이야. 거의 8천만 원 넘게 들어간 거야. 은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희는 한 번도 간병을 한 적이 없는데 간병비만 받아간 걸 마치 큰 희생이냥 말하고 있었거든요. 오빠, 그런데 실제로 간병은 제가. 그건 네가 원해서 한 거잖아. 미희는 바빠서 못 오니까 네가 대신 해준 거고. 성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미희가 간병인이고 병원비도 미희가 대고 있는 거야. 이해하지? 은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엄마를 돌본 건 자신인데 서류상으로는 미희가 모든 걸 한 것처럼 되어 있다니. 그때 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은지를 더 꽉 잡으시는 거였어요. 마치 괜찮다, 은지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성태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둔 것 같았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성우가 실수를 했습니다. 형, 그 집 등기부등본 얘기하려던 거야? 성태가 성우를 매서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성우는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어요. 무슨 등기부등본 얘기예요? 은지가 물었지만 성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급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그런 거야. 어머니 상속은 이미 정해진 대로 하면 돼. 은지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밤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의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가족분들,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할까요? 복도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오하시는 게 좋겠어요. 성태와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엄마. 엄마는 더욱 가쁜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지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꽉 잡으셨습니다. 은지는 품속의 봉투를 다시 만져봤습니다. 엄마가 왜 이걸 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빠들이 숨기려는 등기부등본은 또 뭘까요? 엄마, 저 있어요. 어디 안 가요? 은지가 엄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때 엄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 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성태와 성우는 교대로 잠을 자려고 했지만 은지는 엄마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새벽 3시쯤 엄마의 숨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은지는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엄마의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등기권리증 복사본 한 장. 은지는 그 등기권리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소가 상계동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그런데 소유자는 여전히 장말순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오빠가 팔았다고 했는데.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3시 30분,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성태와 성우는 복도 의자에서 얕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호사도 잠깐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어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중풍으로 손이 불편하셨을 텐데 얼마나 애써서 쓰셨을까요? 글자 하나하나에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끝까지 말은 못해도 마음은 너한테만 있었단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년 동안 기다려온 엄마의 목소리였거든요. 비록 글로나마 들을 수 있게 된 그 마음. 그날 네가 울면서 묻던 그 말. 엄마 사랑해? 그거 말 못해도 들었단다. 은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말을 못하게 되신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은지가 견디다 못해 엄마한테 울면서 물었던 거였죠. 엄마, 저 사랑하세요? 제가 이혼해서 돌아온 거 짐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제발. 그때 엄마는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은지는 엄마가 자신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들으셨다는 거였어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네가 매일 와서 미역국 끓여주고 내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내 손 잡아주는 거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고마웠어, 우리 막내딸. 은지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오빠들이 깰까봐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니. 성태하고 성우는 병원에 얼굴도 안 비추고 미희는 돈만 가져가면서 한 번도 엄마 얼굴 보러 안 왔지? 엄마가 다 봤어. 엄마는 정말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눈을 감고 계신 것 같아도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서 엄마가 준비했어. 아무도 모르게 6년 전부터. 편지의 뒷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계동 집 안 팔았어. 성태가 팔려고 했지만 엄마가 막았지. 도장이 없으면 못 파는 거야. 그 도장 네가 갖고 있어. 은지는 다시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엄마의 시린이 들어 있었어요. 동네에서 흔히 쓰는 플라스틱 도장이 아니라 아빠가 살아계실 때 만드셨던 정식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2019년에 유언장 썼다고? 거짓말이야. 엄마가 쓴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어. 법무사 김정호 선생한테 맡겨뒀어. 은지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오빠들이 말한 유언장은 가짜였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미희가 받아간 간병비는 뭐였을까요? 편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빠들이 엄마 몰래 집을 팔려고 했어. 가짜 위임장 만들어서. 하지만 엄마가 미리 법무사한테 말해뒀지. 도장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그 집은 네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거야. 니네 아버지도 그 집에서 자랐고 너도 그 집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네 오빠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돈으로만 봐. 은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상계동 단독주택에서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마당에서 엄마와 함께 채소를 기르고 여름밤에는 평상에서 잠들던 그 시절을. 엄마가 너한테 그 집 주고 싶어? 네가 제일 집을 사랑했잖아. 그리고 네가 제일 엄마를 사랑해줬고. 편지의 마지막 줄은 이랬습니다. 도장하고 등기권리증 가지고 김정호 법무사한테 가. 주소는 노원구청 앞 대성빌딩 3층이야.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 내 딸, 우리 은지 사랑해. 편지 아래에는 2019년 날짜와 함께 엄마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손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은지는 등기권리증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엄마 명의 그대로였어요. 집이 팔렸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럼 오빠들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은지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엄마의 숨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은지가 다급하게 엄마를 부르자 복도에서 자던 성태와 성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간호사도 급하게 들어와 엄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60까지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 급히 불러야겠어요. 은지는 편지와 도장을 재빨리 품속에 숨겼습니다. 아직 오빠들에게 들킬 때가 아니었어요. 의사가 뛰어와서 엄마를 검진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엄마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엄마는 성태와 성우를 한 번씩 보시더니 다시 은지를 찾으셨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은지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미약하게나마 은지의 손을 꽉 쥐셨어요. 그리고 입을 움직이셨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은지는 품속의 편지를 다시 만져봤습니다. 엄마가 6년 동안 준비해 오신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은지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일. 새벽 5시 엄마의 상태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의사는 오늘 하루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위험한 고비는 일단 넘긴 것 같았어요. 성태와 성우는 피곤에 지쳐 집으로 돌아갔고 은지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엄마, 제가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은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계셨지만 은지의 목소리에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오전 9시 은지는 노원구청 앞 대성빌딩을 찾아갔습니다. 3층에 김정우 법무사 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장말순 어르신 관련해서 왔는데요. 젊은 여직원이 은지를 맞았습니다. 아, 은지 씨 맞으시죠? 어르신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정호 법무사가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지내시나요? 몇 달째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위험한 상태세요. 어제 이걸 주셨는데. 은지가 편지와 도장을 보여주자 김정우 법무사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아, 드디어 그때가 온 거군요. 어르신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법무사는 은지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왔어요. 2019년부터 여러 번 오셨어요. 처음엔 중풍으로 말씀이 어려우셔서 필담으로 소통했죠. 내 아들들이 집을 팔려고 한다. 막아달라고 하시더군요.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그때부터 오빠들의 계획을 알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어르신이 가져오신 게 있어요. 이걸 보세요. 법무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위임장이었는데 명백히 위조된 것이었어요. 엄마의 서명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 엄마 글씨와 전혀 달랐거든요. 이걸 가지고 미희 씨와 성우 씨가 부동산에 갔었나 봅니다. 다행히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서 무산됐죠. 그럼 오빠들이 정말로 네, 어르신 몰래 집을 팔려고 했던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장이 없으니까 불가능했죠. 은지는 엄마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말은 못하셨지만 모든 걸 내다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법무사님, 오빠들이 유언장이 있다고 했는데
아, 그것도 가짜입니다. 진짜 유언장은 여기 있어요. 김정우 법무사가 공증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2019년 3월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어르신이 직접 오셔서 쓰신 겁니다. 당시에는 아직 의식이 명료하셨거든요. 유언장을 읽어보니 내용이 오빠들이 말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전 재산은 막내딸 김은지에게 상속한다. 단 조건이 있다. 은지가 나를 끝까지 돌봐주고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은지의 손을 잡을 수 있을 때만 유효하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조건을 단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였죠. 그런데 법무사님, 새언니가 받아간 간병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간병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간병비를 받았으니까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김정우 법무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병원 CCTV 기록과 간호사들 증언을 모아둔 겁니다. 어르신 지시로 6년간 수집했어요. 서류에는 은지가 매일 병원에 와서 엄마를 돌본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 미희는 6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실에 온 적이 없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 자료면 간병비 환수는 물론이고 보험 사기 고발도 가능합니다. 은지는 엄마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6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당하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든 걸 기록해두고 계셨던 거였어요. 법무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바로 유언장을 집행하면 됩니다. 집과 예금, 모든 재산이 은지 씨 명의로 넘어갑니다. 오후 2시 은지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성태와 성우가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왔다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은지야,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장례식장 예약해놨어. 성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통장이랑 예금 정리도 해야 하고 미희가 오후에 온다고 하니까 그때 같이 정리하자. 바로 그때 미희가 나타났습니다. 50세 미희는 여전히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6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미희는 마치 지금까지 계속 간병을 해온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동안 간병비 정리하느라 힘들었어요. 거의 8천만 원이나 들어갔네요. 은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그런데 언니는 6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안 오셨잖아요. 뭔 소리야? 내가 얼마나 자주 왔는데. 너만 본 거 아니야. 미희가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오빠들, 그리고 언니, 할 말이 있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품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엄마 집 아직 안 팔렸어요. 도장이 여기 있거든요. 성태와 미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받아간 간병비 8천만 원, 보험 사기예요. 증거도 다 있어요. 성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지야, 무슨 소리야 그게. 어머니가 다 준비해 두셨어요. 진짜 유언장도 있고 오빠들이 만든 가짜 위임장 증거도 있어요. 그 순간 엄마의 손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은지를 응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성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미희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성우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형과 형수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성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빠도 알잖아요. 엄마 집 팔려고 했던 거 가짜 위임장 만들어서. 은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6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게
그건 성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미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 너 미쳤어? 내가 언제 간병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나도 나름대로 고생했어. 어떤 고생을 하셨는데요? 6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시면서 서류 정리하고 보험회사 연락하고 그런 것도 일이야. 너는 그냥 앉아서 밥만 먹여주면 되는 거고. 미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병원이면 어때?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야 해? 그때 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미희야, 진정해. 그리고 은지야, 너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럴 일 아니잖아. 성우 오빠는 모르세요. 6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은지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엄마 기저귀 갈고 죽 끓여서 먹여드리고 밤새 손잡고 있으면서 언니는 그 시간에 뭐 하셨어요? 나도 바빠서 못 온 거야. 직장도 있고 우리 애들도 챙겨야 하고. 미희가 발끈했습니다. 그럼 저는 딸은 없나요? 제가 직장은 없나요? 저도 생계를 위해 마트에서 일해야 했어요. 그건 너 사정이고 어차피 네가 친정에 얹혀 사는 입장 아니야? 미희의 말에 은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혼녀라고 무시하는 말이었거든요. 성태가 미희를 말렸습니다. 미희야, 그런 말은 하지 마. 은지도 우리 식구야. 하지만 미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식구면 식구답게 해야지. 6년 동안 간병비 받은 걸 가지고 무슨 보험 사기래? 웃기지도 않아. 그럼 언니가 실제로 간병을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은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증거? 내가 왜 너한테 증거를 대야 해? 병원 CCTV에 언니 모습이 한 번이라도 나와요? 간호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언니 얼굴 아는 사람 있는지. 미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6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성태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은지야, 우리가 어머니 집 팔려고 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것도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었어.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 그럼 왜 저한테는 말도 안 하셨어요? 왜 가짜 위임장을 만드셨어요? 그건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성태의 변명이 궁색했습니다. 오빠, 저를 바보로 보시는 거예요? 집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억은 좋게 할 텐데 그걸 병원비로? 성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5억? 그 집이 그렇게 비싸졌어? 성우 오빠도 몰랐죠? 오빠가 혼자 알아보고 혼자 결정한 거예요. 은지의 말에 성우는 성태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미희가 다시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좋아. 집이 5억이면 어때? 그 집이 원래 성태 씨 몫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엄마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6년 동안 말도 못 하시는데?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다고. 미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뻔했습니다. 은지가 일어나서 엄마 곁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계셨지만 은지의 손을 느끼시는지 손끝이 움직였어요. 엄마, 들리세요? 저 여기 있어요. 그 순간 미희가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김은지. 너 진짜 웃기지 마. 그 집 원래 우리 어머니가 성태 씨 주신다고 했던 거야. 은지 너야말로 엄마 옆에서 뭐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미희의 목소리가 독했습니다. 6년 동안 간병비만 챙겨가면서 이제 와서 뻔뻔하게 구는 모습이었어요. 네가 이혼해서 갈 곳 없으니까 친정에 붙어 있으면서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간병한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와서 무슨 유언장이야. 은지는 미희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엄마가 모든 걸 준비해 두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순간 은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얻었어요. 미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가 선뜻 인정할 줄 몰랐거든요. 뭐? 맞아요. 언니 말대로 얻었어요. 6년 동안 엄마 옆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걸 얻었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손, 제가 쥐고 있었어요. 6년 내내. 은지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저한테 말해주셨어요. 고마워, 은지야, 사랑해, 은지야 하고. 언니는 그런 거 못 들었죠? 돈만 받아가느라 바빠서. 미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정말. 그리고 언니 8천만 원 보험 사기 건은 이미 신고했어요. 내일 보험회사 조사관이 올 거예요.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태와 성우는 서로를 바라봤고 미희는 입을 벌린 채 멈춰 있었어요. 은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6년 동안 제가 얻은 건 돈이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때 엄마의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6년 만에 가장 강한 힘이었어요. 마치 은지를 응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엄마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은지가 손을 잡고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엄마는 마지막까지 은지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은지의 눈물이 엄마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6년 동안 기다려온 이별의 순간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공식적으로 사망을 확인했고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 성우가 뒤늦게 엄마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성태는 달랐어요. 슬퍼하기보다는 장례 절차부터 챙기기 바빴거든요. 일단 장례식장으로 모셔야지. 노원 하늘 장례식장으로 예약해뒀어. 오빠,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은지가 말했지만 성태는 듣지 않았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해. 그리고 은지야, 어제 한 말. 너무 심했어. 어머니 돌아가시는 마당에 가족끼리 싸우는 게 말이 되니? 성태는 어제 일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오전 10시 엄마의 시신이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노원 하늘 장례식장 사무실이었어요. 성태가 미리 모든 걸 준비해뒀더군요. 문상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옛 이웃들, 성태의 사업 관계자들, 성우의 직장 동료들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엄마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사람은 은지뿐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미희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마치 주요 가족인 양 행세했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미희가 영정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치 6년 동안 간병을 한 사람처럼 연기하고 있었어요. 언니, 그만하세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지만 미희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간병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하지만 끝까지 모셨어요. 문상객들이 미희를 측은하게 바라봤습니다. 미희의 연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오후 4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우 법무사가 장례식장에 나타난 거였어요. 정중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생전에 장말순 어르신께 위임받은 김정우 법무사입니다. 성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법무사? 무슨 일로 오셨는지.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지금 낭독하겠습니다. 유족 여러분께서 모두 계신가요? 김정우 법무사의 말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상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유언장은 우리가 이미 확인했는데요. 성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남기신 정식 유언장은 이것입니다. 2019년 3월 15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김정우 법무사가 공증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성태와 미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유언자 장말수는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법무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상계동 소재 단독주택을 포함한 내 전 재산은 오직 마지막까지 내 손을 쥐고 있어준 자에게 상속한다. 문상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반적인 유언장과는 달랐거든요. 둘째, 나의 진정한 간병인은 막내딸 김은지이며 명의상 간병인 장미희는 실제 간병을 하지 않았음을 명시한다. 미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례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문상객들이 미희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김정우 법무사가 계속했습니다. 셋째, 나의 아들들이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내 집을 팔려고 한 행위를 고발하며 이들에게는 어떤 상속도 주지 않는다. 성태가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가짜야. 어머니가 그런 유언장을 쓰실 리 없어. 증거가 있습니다. 김정우 법무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요청하신 것입니다. 병원 CCTV 영상을 보시죠.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병실 모습이었어요. 은지가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6년간 기록된 것 중 일부입니다. 김은지 씨가 매일같이 어르신을 돌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은지는 할머니께 죽을 먹여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밤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반면 다른 가족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장미애 씨는 6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상객들이 미희를 쳐다봤습니다. 미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김성태, 김성우 씨가 만든 가짜 위임장입니다. 스크린에 위조된 위임장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의 진짜 서명과 비교해보니 확연히 달랐어요. 이 위임장으로 고인의 집을 팔려고 시도했으나 진짜 도장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성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이야. 은지가 법무사와 짜고 만든 거라고. 하지만 김정우 법무사는 차분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공증사무소에 오셔서 만든 유언장입니다. 당시 2명의 증인과 공증인이 입회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유언장은 뭐야?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위조된 것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문상객들은 성태와 미희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마지막으로 고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김정우 법무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은지야, 너만이 진짜 내 딸이었다. 손을 잡아줘서 고마웠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성태가 벌떡 일어나서 미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여기 있을 이유 없어. 형? 성우가 성태를 붙잡으려 했지만 성태는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미희도 고개를 숙이고 따라 나갔어요. 장례식장에 남은 사람들은 은지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진짜 효녀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였어요. 엄마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태와 미희는 그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성우만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갈라져 버리다니. 은지는 씁쓸했지만
엄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어요. 상계동 단독주택에 처음 혼자 들어섰을 때 은지는 울컥했습니다. 엄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 한편에는 엄마가 쓰시던 안락의자가 그대로 있었고 부엌 한쪽 벽에는 은지가 어릴 때 도움을 받아 만들었던 꽃그림도 걸려 있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은지가 빈집에 대고 말했습니다. 메아리가 돌아왔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엄마의 사랑이 이 집 곳곳에 스며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미애 씨의 간병비 부정 수령건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이고요. 8,200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지만 은지에게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게 더 의미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은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팔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지금이 팔 때라고 했지만 은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 팔 거야? 5억이면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대학생 딸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만만치 않은 현실이었거든요. 지연아, 엄마가 이 집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은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가 6년 동안 경험하신 일, 다른 분들도 겪고 계실 거야. 가족한테 버림받고 혼자 아픈 어르신들 말이야. 은지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이 집을 작은 돌봄센터로 만드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가족처럼 서로 돌봐주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쉬울까? 쉽지 않겠지. 하지만 할머니가 남겨주신 이 집으로 해야 할 일 같아. 은지는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네 손 따뜻해서 엄마 행복했다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2달 후 상계동 단독주택은 손잡이 돌봄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르신들이 편히 앉을 수 있는 소파와 의자로 꾸몄고 생전에 엄마가 쓰셨던 안락의자는 가장 좋은 자리에 그대로 두었어요. 첫날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81세 박 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계셔서 명절에도 혼자 보내시는 분이었어요. 여기서 뭘 하는 곳이에요? 그냥 편하게 계시다 가세요. 차도 드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은지가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며칠 지나니 매일 오시게 됐어요. 은지야, 여기 오니까 가슴이 따뜻해져. 박 할머니의 말에 은지는 뿌듯했습니다. 엄마가 원하셨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에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는 김영수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78세 김할아버지는 기억력이 가끔 흐려지셨지만 여기서만큼은 편안해 하셨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이런 곳이 있어서. 김할아버지가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을 때 은지는 엄마 생각이 났어요. 6년 전 엄마도 이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돌봄센터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구청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은지야, 미안해. 그동안 연락도 못했네. 성우는 형과 형수 편을 들었던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이해해요. 여기 정말 좋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 성우가 엄마의 안락의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큰 오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형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어해.
형수님도 보험 사기 건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은지는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엄마의 사랑을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은지는 마당에 놓인 벤치에 앉아 엄마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이제는 외울 정도로 많이 읽은 편지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하늘에서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의 대답 같았어요. 그때 박순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은지야, 추운데 여기서 뭐해? 그냥 엄마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런 딸 뒀다고. 박 할머니가 은지 옆에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손 춥지 않으세요? 은지가 박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은지의 손은 따뜻했어요. 어머, 네 손 참 따뜻하다. 우리 은지 손은 매직이야. 그 순간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이 뭔지를,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걸. 할머니, 들어가요. 따뜻한 차 끓여드릴게요. 그래, 들어가자. 두 사람이 일어서며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다른 어르신들이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은지는 부엌에서 차를 우려내며 생각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네 손 따뜻해서, 엄마 행복했다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따뜻한 손이란 사랑이 담긴 손이라는 걸.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축복 같았어요. 은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어르신들께 차를 나눠드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만 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